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외딴 집에 살고 있었다. 주변에는 거대한 산과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차로 20분을 가야 만날 수 있었다. 그런 고요한 환경이 마음에 들어 이곳으로 온 지 벌써 5년째였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평화로운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유난히 짙은 안개가 끼던 날이었다. 집안에서 쉴 만한 작은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다. 깊은 밤으로 접어들 즈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찾아올 이는 없었으니 순간 섬뜩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몰라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 보기로 했다.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흐릿한 형체가 서 있었다. 어떤 자세한 얼굴이나 복장은 보이지 않았다. 긴 머리카락이 밑으로 늘어져 있었고 어렴풋한 그림자만이 확실히 드러나 있었다. 나는 마치 TV에서나 볼 법한 장면에 당황했다. 도와주세요. 길을 잃었어요. 그 형체가 물끄러미 바라보며 어리바리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친숙한 기운이 감돌았다. 문을 열어 도움을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한 느낌이 맴돌아 몇 분간 갈등에 빠졌었다. 결국 나는 문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수없이 이야기를 지어내는 인터넷이나 TV 드라마의 설정에 불과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혹시 나의 마음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런데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분명 앞에 있었는데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안개가 너무 짙어 앞을 볼 수 없었다. 문을 닫고 숨을 고르려던 찰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순간 찬바람이 훅 불어와 몸이 경직되었다. 이건 처음 겪는 공포다. 서둘러 거실로 돌아와 불을 켜니 소름 끼치는 풍경이 펼쳐졌다. 아까 그 흐릿한 형체가는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여전히 앞으로 늘어뜨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음산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너 누구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형체는 대답 대신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손톱은 길고 날카로워 보였다. 그 순간 나는 발이 굳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형체가 걸어오자 서서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순간 방금 전 들었던 그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도와주세요. 길을 잃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목소리는 나의 어린 시절 가출했던 내 친구의 목소리였다. 당시 그 친구는 우리 마을에서 실종된 이후로 아무도 그 존재를 찾을 수 없었다.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그 형체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라진 건 아니었다. 그 그림자는 여전히 내 거실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비어져 나오며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무언가 내 행동 하나하나에 주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별다른 소리나 움직임은 없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다. 그 형체가 정말 내 친구였을까? 매년 이맘때면 그리던 그날의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며 한 번도 지운 적 없던 기억들을 되새기게 만들었다. 이후로도 그 형체는 종종 내 집을 찾았다. 인사를 나누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지만 서로 무언가를 알아본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 공포심은 희미해졌고 그 자리에 묘한 동질감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또다시 매년 이맘때가 되면 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와줘. 길을 잃었어요. 이 글을 읽는 당신은 그런 경험이 없기를 바란다. 밤이 무서울 때가 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혹시나 정말 혹시나 내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조용히 그들과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일지 모른다. 그들도 길을 잃고 싶은 건 아니었을 테니까.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근교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대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다. 새로운 집은 마을 외곽의 오래된 주택으로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나는 그 고요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즉시 이사를 결심했다. 이사를 마친 후 첫 주말 나는 마을을 둘러보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모두가 친절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경고를 했다. 바로 해가 지면 숲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유를 묻자 그저 미소 지으며 그곳은 오래된 이야기들이 있는 곳이에요 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지역의 전설이나 아이들 겁주기용 이야기로 생각했다. 하지만 밤이 되자 한밤중의 숲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와는 달랐고 어쩐지 인간의 속삭임 같은 느낌이었다.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나는 그 소리에 익숙해진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숲속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듯한 뚜렷한 속삭임을 들었다. 그것은 내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있었다. 순간 몸이 얼어붙어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나는 그곳에서 귀신 같은 현상들을 경험했다는 전 주인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는 종종 집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를 보았고 명확하지 않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다시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더 가까이, 마치 내 방 안에서 울리는 듯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하게, 절박하게 변했다. 그것은 내게로 오라며 깊은 숲으로 나아가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결국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나는 손전등을 들고 숲속으로 나갔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숲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고 나는 마치 누군가에게 이끌리듯 발걸음을 재촉했다. 숲 깊은 곳, 나는 작은 빈터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오래된 돌무덤 하나가 있었다. 무덤의 주위에는 낡은 비석과 신비로운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문득 무덤 가까이에서 조금 전들었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여성의 목소리로 무덤에 갇힌 자신을 풀어달라는 간청이었다. 순간 나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곳에 오는 바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음을 깨달았다. 놀라 달아나려던 찰나 발밑에서 엄청난 쿵소리가 났다. 비석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비명히 목소리를 삼킬 겨를도 없이 그냥 달렸다. 숲에서 빠져나와 집에 도착했을 때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 후로도 나는 종종 그 목소리를 듣곤 했지만 다시는 숲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나는 마을 사람들의 충고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숲에는 정말로 무언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몇 달 후 나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웃들은 나의 급작스러운 이사를 이해하며 다소 안도하는 눈치였다. 그 집을 떠나는 마지막 날 나는 비석과 무덤에 얽힌 이야기를 찾아보았고 그곳이 수백 년 전 억울하게 죽은 한 여성의 무덤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곳에 자신의 혼을 남겨둔 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자 했던 것이다. 나는 이제 큰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가끔씩 침묵하는 밤이면 여전히 그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그녀는 아직도 숲속 깊숙한 곳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주택가에서 자랐다. 우리 동네는 다른 곳과 다르게 밤이 되면 유난히 조용했고 그 분위기 타대어를 적부터 각종 괴담이 돌곤 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할머니 집에 관한 것이었다. 이야기는 이렇다. 한 할머니가 살던 집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다. 그 후로 그 집에서는 기묘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귀신이 떠도는 것이라고 수군거리곤 했다. 어느 여름밤 나와 내 친구 2명은 그 소문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 셋은 용기를 내어 할머니 집을 찾아갔다. 집은 오래되어 낡은 나무 계단과 삐걱거리는 창문을 가지고 있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싸늘한 바람이 우리를 맞았다. 집 내부는 예상했던 것처럼 어둡고 오래되어 보였다. 우리는 작은 손전등 하나로 주변을 비추며 천천히 집을 탐험했다. 찬장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불길하게도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무표정이었다. 1층을 둘러본 후 우리는 층계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신처럼 따라붙었다. 2층에는 몇 개의 방이 있었고 우리는 그중 하나의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먼지 쌓인 흔들의자와 낡은 테이블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흔들의자가 스스로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 셋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던 그 순간 한 친구가 비명을 질렀다. 벽에 걸린 거울 속에서 이상한 형체가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거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급히 계단을 내려와 그 집을 빠져나왔다. 집을 나서자마자 바람이 잦아들고 주위는 다시 평온했다. 무슨 일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뒤로 우리는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의 경험은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기억은 내 머릿속에 생생하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 동네의 정비가 진행되면서 할머니 집 또한 철거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그 집에서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은 여전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밤이 되면 그 집이 있던 자리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한다. 지금도 가끔씩 동네를 지날 때면 그때의 공포가 다시 살아나는 듯하다. 이 이야기는 진실인지 아니면 단순 한 아이들의 장난이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날의 공포가 깊이 새겨져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어딘가에서 듣게 된다면 잘 알지 못하는 곳을 탐험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을 권하고 싶다. 네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긴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보다는 사람의 심리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공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젊은 여대생 혜진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학기를 준비하며 도서관에 자주 머물곤 했다. 도서관은 늘 조용했고 특히 밤이 되면 사람들로 북적이던 낮과는 달리 아주 한산해졌다. 혜진은 그러한 밤의 적막함을 좋아했다. 스테튼드 불빛 아래에서 집중할 수 있었고 석양이 지고 난 뒤에 서늘한 공기가 그녀의 생각을 맑게 해주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도서관에 들어갈 때마다 누군가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은 기묘한 기분이었고 종종 그녀의 주변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공부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었던 터라 그녀는 자신이 예민해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던 혜진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도서관 문을 나섰다. 그날따라 유난히도 어두웠고 바람도 세차게 불어 혜진은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뒤가 길에 들어서자 그녀는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을 느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하더니 어느 순간 멈췄다. 혜진은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지만 용기를 내 돌아보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착각이겠지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계속되는 발소리와 사라지는 그 소리에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다. 며칠 후 혜진은 인터넷에서 위안을 얻고자 자신의 경험을 커뮤니티에 올렸다. 그녀의 이야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였고 다양한 피드백이 달렸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놀래키려는 장난일 것이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스토커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했다. 그런데 댓글들 사이에 이상한 메시지가 하나 눈에 띄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내 뒤에 있어. 늘 내 곁에 머물던 사람이었어. 혜진은 이 메시지에 오싹함을 느끼며 즉각적으로 해당 댓글을 신고했다. 그날 밤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발소리는 여전히 들렸고 혜진은 점점 더 두려워졌다. 그녀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때마다 아무도 없었다. 결국 혜진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고 그들은 숙소 주변과 도서관 경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모든 것이 잠잠해지자 혜진은 다시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도서관에서 평소처럼 공부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낯익은 얼굴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것은 같은 과의 동기였던 수호였다. 수호는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크게 교류한 적은 없었지만 역시 동기였기에 낯설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수호의 눈빛은 평소와는 달랐다.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 글 잘 봤어. 역시 똑똑한 내가 눈치를 챘을 줄 알았어. 혜진은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수호가 그동안 그녀에게 따라붙었던 시선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호는 그녀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다시 말했다. 난 그냥 내가 좋아서 그런 거였어. 무섭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하지만 이젠 방법이 없네. 순간 본능적으로 위험을 직감한 혜진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서관 출입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결국 그녀의 소리는 도서관 경비원에게 들렸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에는 수호는 이미 모습을 감춘 후였다. 다행히도 혜진은 무사했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녀는 깊은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 많은 곳에서만 움직이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고 사람들은 한동안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혜진의 이야기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고 공포와 인간의 심리에 관한 깊은 인상을 남겼다.